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애국투사들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에 안중근이 있습니다. 기계와 포부를 바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분하여 자결한 이는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에 헤이그의 밀사 이준이 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의식 있는 계층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을 암살자라 하지 않고 의사로 대접합니다. 그 까닭은 그가 깊고 우람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구국의 신념 없이 저지른 암살의 예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무자비한 자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국의 신념으로 결행한 암살의 뒤에는 거의 어김없이 한수의 시라든가 암살자의 회포 한 자락이 표현됩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암살자는 대체로 자객이 아니라 대의명분의 전령사로 등장합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제의 두목을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30살 그 아까운 젊음 앞에서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초연히 붓을 들어 아름다운 휘호를 남기고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습니다. 안중근은 한민족의 기계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한민족의 정신세계까지도 만방에 떨쳐 보였습니다. 그로써 20세기 한국 의사의 비조이자 표본이 됩니다. 항일 의열사에는 수많은 청춘의 무덤이 있고 통비박산한 가족과 자손의 파란이 깃들어 있습니다. 피가 조금만 덜 뜨거웠어도 본인은 무의미하나마 천수를 다했을 것이고 그 가족과 자손은 시대의 풍파에 휘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바다 속으로 뛰어든 뜨거운 피, 그 피를 뜨겁게 한 것은 야만의 시대와 그 야만의 시대를 뛰어넘으려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안중근이 사용한 의거의 도구는 브라우닝식 권총이었습니다. 1919년 강우규 의사에 이르러서는 의거의 도구가 폭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총은 암살 대상자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움직이는 인물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성공의 확률은 낮고 체포의 확률은 높았습니다. 폭탄은 경호진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암살의 확률도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폭탄의 경우에는 불발탄이 많았습니다. 1921년 외성대 조선총독부 청사에 던진 김익상의 폭탄이 그러했고 19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점에 던진 나석주의 폭탄도 그러했습니다. 1920년 4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영친왕과 이방자의 혼례식도 폭탄 의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혼례식을 거사의 기회로 잡은 사람은 유학생 서상한이었습니다. 서상한은 동지들과 폭탄을 제조하여 혼례식에 참석할 일본의 정, 군, 경 수뇌부와 친일 인사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거사를 앞두고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3년 후 도쿄의 한국인 무정부주의자 박열은 또 다른 황실 결혼식을 폭탄 투척의 기회로 잡습니다. 간질병 환자인 천황 다이쇼의 대리로 정사를 봄으로써 섭정궁 전하라고 불리는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식은 1923년 9월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고학을 하며 무정부주의자가 된 박열은 다른 일본인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황태자 히로히토의 암살을 모의합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의장마차에 투척하기로 하고 폭탄을 구하러 다니다가 1923년 9월 초 체포됩니다. 한국인은 일제강점기의 한인 테러리스트들을 범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폭력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등장을 하고 아나키즘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의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정부가 탄생한 것은 1917년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에 의해서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차르 체제의 타도를 위해 레닌이 노동자 농민에게 부르짖은 것은 계급투쟁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계급투쟁으로 노동자 농민이 존중받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세계 평화가 확립된다고 웅변했습니다. 레닌이 주장한 사회주의 모범 정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들 자신의 무강제, 무지배, 무착취를 보장하는 정부였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도 인민을 강제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고 착취할 수 없는 인민자치정부였습니다. 소비에트 정부의 탄생과 함께 확산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의 노동운동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와 함께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도 확산되어 우리 유학생들과 일본에서 품팔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민족국가도 이룩하고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도 편입하는 등 불과 50년 만에 세계 열강국의 반열에 오른 초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압축적으로 상대적인 추락을 한 노동계급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기존의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를 타파하려는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도 노동계급 사이에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이러한 새로운 사상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레닌이 내세운 전제 권력의 타파와 피지배계급의 해방, 그리고 약소민족의 민족 자결이라는 주장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에게도 새로운 해방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문제보다 나라를 빼앗은 일제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역시 처음부터 그 사상적 차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지배 권력과 강권을 타파하고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으로 함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계급투쟁은 자연스럽게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지 지배 권력에 대한 투쟁과 결합했고, 우리가 받아들인 무정부주의 역시 일제라는 강권적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민족 해방의 논리와 결합했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일본의 유학생과 돈 벌러 일본에 간 노동자, 동부 시베리아 하바롭스크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지의 망명자, 간도의 의병 출신 망명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사상으로 부상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우리 손을 맞잡아주지 않는 민족 자결주의와 파리 강화 회의에 비해 레닌의 평화선언과 러시아 혁명이 보여준 새로운 질서는 단연 우호적인 것으로 비쳤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항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가 새로운 민족 해방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처음에는 서로 혼재되어 있던 여러 사상과 운동 노선도 점차 각자의 길로 분화되어 갑니다. 1922년 불령선인이라는 시니컬한 제호의 잡지를 발간한 유학생 박열이 1923년 4월 도쿄에서 무정부주의 비밀결사단 불령사를 조직합니다. 한국인 박열, 홍진우, 최규정, 육홍균, 서동성, 정태성, 김중한, 장상중, 서상경, 하세명, 한현상 등과 구리하라 노구치, 오가와 아라야마 가네코 등이 불령사의 회원이었습니다. 그중 가네코 아야코는 박열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히로히토 황태자를 암살하기로 하고 폭탄을 구하러 한국과 중국 등지를 다니던 중 김원봉의 의열단과 줄이다 폭탄 50개를 주문합니다. 그러나 폭탄을 손에 넣기도 전에 박열과 가네코 아야코 부부를 위시한 무정부주의 불령사 회원들은 예비검속으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일제의 법정이 이 사건을 역모사건으로 다루면서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던 일본 사회는 가네코 아야코의 존재에 대하여 아연하게 됩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 무정부주의자의 아내가 되어 일본인에게는 신성의 존재인 천황부자를 폭살하려 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1926년 3월 25일에 내려진 선고는 박열과 가네코 아야코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4월 5일 그들 부부는
다 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요. 바로 그 해에 가네코 아야코는 옥중에서 의문의 변사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주검은 남편의 고향인 한국의 문경에 묻히게 됩니다. 1945년 10월 27일 박열은 일본 아키다 감옥에서 출감합니다. 그 후 일본에서 제1거류민단 단장을 역임하고 한국에서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활발한 제2의 삶을 살다가 6.25 전쟁 때 납북이 됩니다. 그리고 1974년 1월 17일에 73세를 일기로 북한에서 사망합니다. 1989년 3.1절 기념식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국의 현대사를 파노라마 인생으로 살다간 그를 추념하여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합니다. 우당 이회영이 북경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창설한 것은 1924년이었습니다. 안창호, 이갑, 전덕기, 양기탁, 이동영,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고 광복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간도의 용정촌에 민족학교 서전 서숙을 설립합니다. 1911년에는 교민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독립군 지도자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를 간도 유하현에서 설립합니다. 이동영이 소장, 김창환, 남상복, 이장영, 이천민 등이 교관이었습니다. 신흥강습소는 독립군 지도자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상 이목이 집중되는 도심보다는 한적한 교회가 적합한 장소였고 연병장도 필요했으므로 통화현 합리하에 넓은 황무지를 사서 옮기게 됩니다. 이때 고향의 6천석지기 토지를 팔아 신흥강습소 신축 자금으로 댄 사람은 이석영인데요. 이회영, 이시영 등 6형제 독립지사의 둘째였습니다. 이 강습소는 1919년에 다시 유하현 고산자가로 이전을 하여 신흥무관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3개월 과정의 하사관반, 1개월 과정의 특별훈련반, 6개월 과정의 장교반 등 3개 과정으로 편성된 학교였습니다. 1920년에 폐교할 때까지 10년 동안 이곳에서 배출한 2,100명의 인재들이 청산리 대첩 등의 독립전투와 무수한 항일 의거의 주역이 됩니다. 한편 이회영은 고종 황제의 중국 망명작전을 세우고 서울에 잠입합니다. 고종 황제로부터 망명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이 작전은 그러나 고종 황제 본인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갑니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는 뜻이 맞지 않아 홀로 북경에 체류하다가 1924년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합니다. 항일 투쟁과 국권 회복의 모든 수단 방법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그 투철한 의지를 드러내는 때는 1919년 무렵이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었으며 무정부주의가 그때부터 확산되었고 김원봉의 의열단이 결성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1918년 중국인 폭탄 제조 기술자로부터 폭탄 제조술을 배운 21세의 김원봉은 항일 무장투쟁 노선을 확정하고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합니다. 1919년 11월 10일에 의열단을 결성하고 단장인 의백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칠가살이라 하여 7부류에 해당하는 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은행 등의 금융기관, 매일신보 등의 관제 언론사, 경찰서, 이런 기관들에 폭탄을 던져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프랑스 영화에서 우수의 갱, 아랑드롱을 보았고 한국 영화에서도 우수의 갱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영화에서는 우수에 찬 암살자를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김원봉의 의열단은 단원들에게 최상의 신사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몸가짐이 단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항상 예의 바른 언사를 해야 합니다. 말쑥한 모습으로 적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간단하게 폭탄을 떠안기고 유유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화 속의 아랑드롱을 능가하는 우수의 의열단을 민족 시인 이육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경에 있는 김원봉의 조선군 관학교에 1932년 10월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1933년 4월 졸업하고 의열단원이 된 이육사는 중국과 일본을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육사를 명문가의 귀공자요, 우수한 문필가로만 생각했지 열혈 의열단원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단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그는 문인들과 교류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문예부장이며 소설가이던 동생 이원조가 소개하는 사람이나 몇몇 만나는 정도로 베일에 가린 인물이 이육사였습니다. 그와 친했던 시인 신석초는 이육사가 죽고 조국도 광복이 된 뒤에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육사의 행동 반경은 나보다도 훨씬 넓었고 매우 바빴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도 몇 번씩 시간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러나 또 우리와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돌아왔다. 그동안에 누구와 만났으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것은 그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묻지 않았다. 생각하면 지사로서, 지하운동가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언제나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언제나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여름에도 타이를 풀지 않는 예의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본래의 성격보다도 어떠한 필요성에서 각별히 그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자기를 결코 과장하지 않았고 자기의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문제의 핵심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상냥하고 매력있는 그의 미소가 모든 국면을 타개해 나갔다. 1931년까지만 해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미지는 의열투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황해도 치아포에서 헌병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을 맨손으로 처단한 열혈남아 김구가 국무위원으로 있는 임시정부가 그러했습니다. 김구는 이승만이나 안창호에 비해 단연 의열단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1932년 1월 8일 동경의 이봉창과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 윤봉길이 등장하기 전까지 임시정부는 그 이름을 의열투쟁 전선에 노골적인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일 의열사에는 수많은 청춘의 무덤이 있고 풍비박산한 가족과 자손의 파란이 깃들어 있습니다. 피가 조금만 덜 뜨거웠어도 본인은 무의미하나마 천수를 다했을 것이고 그 가족과 자손은 시대의 풍파에 휘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바다 속으로 뛰어든 뜨거운 피, 그 피를 뜨겁게 한 것은 야만의 시대와 그 야만의 시대를 뛰어넘으려는 정의감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피 때문에 상처 입은 야수처럼 시대의 밀림을 헤매다가 종적 없이 사라진 한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암호명 같고 부호 같은 김산입니다. 그 적색 풍운하의 본명은 장지락이었습니다. 1937년 중국 연안에서 한 미국인 여기자가 적색 풍운하 김산에게 접근합니다. 그 여기자는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을 서방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국의 붉은 별의 저자 에드가 스노우의 아내 님 웨일즈였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을 방문한 님 웨일즈는 그곳의 루신 도서관 도서 출납장부에서 왕성한 독서열을 가진 한 혁명가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김산과 님 웨일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님 웨일즈는 이 우울한 혁명가를 취재하게 됩니다. 1919년 혹은 1920년경에 항일급진주의자들과 접촉하여 무정부주의자 서명을 한 김산은 1921년 혹은 1922년경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1930년 11월 공산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이 됩니다. 그 이듬해 4월, 그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이 되어 다시 중국 공산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무사히 풀려난 그를 중국 공산당은 일제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며 경계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의심받는 혁명가의 고독한 행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37년 중국 연안에서 김사는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운명의 여인 님 웨일즈가 나타납니다. 김산과 님 웨일즈의 잦은 접촉을 지켜보면서 중국 공산당은 김산을 일제의 스파이,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김산은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형이 됩니다. 그 후 미완의 혁명가 김산의 생애는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세계에 알려졌고, 김산은 그가 이승에서 존재했던 생애보다 더 긴 세월인 45년이 지난 1983년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제가 한 인생을 적색 혁명가의 길로 몰아가서 끝내는 파멸시켜버린 한 사례입니다.